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성추행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말 그대로 진술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알아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여기 성폭력을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사안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나마 드리자면, 학교 폭력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강제추행, 즉 성추행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수행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가해 학생에게 추행 사실을 추궁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 뭐 너 아까 왜 그랬어, 너 아까 나 왜 만졌어, 그럼 이제 상대 뭐 가해 학생이 반응이 오겠죠. 아까 미안해, 아까 내가 실수했어, 뭐 이런 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당시 상황에 촬영된 CCTV 영상, 뭐 보통은 단둘이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복도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도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점, 그러니까 만졌다는 거, 뭐 강제로 만지던 만졌던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면 피해 학생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가해 학생이 어떤 손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이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이 무슨 말을 하면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졌는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추행한 뒤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런 것처럼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실제 추행의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 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특히 이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당시 상황을 정말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아가자면, 하나 더 붙여서 꼭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대 학생에 대해서 굳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이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시 정리하자면, 우선은 첫 번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 이렇게. 두 번째, 가해 학생에 대해서 별 악의적인 감정이 서로 없었기 때문에 굳이 당하지도 않은 성추행에 대해서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꼭 언급하셔야 됩니다. 꼭 언급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상대 학생에게 추행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성추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복도나 뭐 이제 개방된 장소에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목격자나 CCTV 영상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원하는 진술함으로써 이제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학교에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 다 조사를 해주겠지. 학교에서 조사를 일부는 해주지만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다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걸 조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또 어필을 또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피해를 당했고 학교에 신고하면 되겠지 라고 했다가 오히려 뭐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지고 오히려 뭐 말 그대로 무고로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고로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현재입니다. 현재. 전 이런 거 안 됩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그 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 중에서 뭐 결과가 잘 나온 사건들이 많은지 요거까지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